북한을 경제적으로 실패하게 만든 원인은 김일성이 1960년대에 시행한 병진 노선 때문이다. 경제와 국방을 병행한 병진 노선 때문에 북한 경제는 몰락의 길을 걸었다. 병진 노선이 실패했다는 것은 김일성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김일성은 1966년 2차 당 대표자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61년부터 시작한 제1차 7개년 계획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잘못을 알았으면 병진 노선을 그만둬야 하는데 김일성은 오히려 경제가 나빠진 탓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지난 5, 6년 동안 계속 증대된 전쟁의 위험에 대비하여 국방력 강화에 많은 비중을 돌렸기 때문에 7개년 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했다. 김일성은 경제가 나빠졌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전쟁의 위험으로 돌렸고 그래서 군사비 지출을 확대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그러자 당내에서 반대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북한 조선중앙방송 기자를 지냈던 장혜성 작가. 그러니까 김일성이 66년도에 제2차 당 대표자 대회라는 걸 열고서 여기서 갑자기 노사를 변경해서 이제 미제와 남조선 괴뢰가 우리를 쳐들어올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으니까 한 손에 총을 들고 다른 손에 날감 마취를 들다. 그러면서 사회총 생산의 30%를 국방비를 투자한다. 이러면서 말하자면 그 국방비 지출이 강하게 많아졌기 때문에 1차 7개년 계획을 완성하지 못한 것처럼 그쪽으로 전가하게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당 중앙위원회 안에서 의견을 제기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무리한 국방비 지출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은 대부분 갑산공작위원회의 갑산파들. 당시 북한에는 김일성 직계의 빨재산파와 국내 공산주의자 계열인 갑산공작위원회 출신의 갑산파로 이루어져 있었다. 갑산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당시 당중앙위원회 조직담당 부위원장 박금철, 대남사업부장 리호순, 선전담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김도만 등이 있었다. 갑산파들은 과도한 국방비 지출을 줄이고 인민들의 실생활 수준을 높이는 인민경제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요구했다. 데일리 NK 통일전략연구소 손광주 소장. 당내에 인민경제 우선주의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갑산파들입니다. 박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민경제를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조금, 그때만 해도 공산주의 국가들의 원조금이 꽤 있었고, 나아가서 일본에서도 원조금 조금씩 들어왔고, 그다음 영국에서도 조금씩 들어왔고, 유럽에서 조금씩 들어왔어요. 그 원조금들을 전부 다 인민경제로 돌리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갑산파들인데, 이게 당내에서 경쟁자들이 되니까 김일성 입장에서 이들을 쳐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갑산파가 김일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갑산파들은 김일성은 인정하되 과도하게 나가는 국방비를 인민들에게 돌리자는 의견을 냈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충신이었던 갑산파들. 김일성은 갑산파들의 의견에 어떤 대답을 했을까? 김일성은 갑산파들의 충성에 피로 대답했다. 이른바 갑산파 숙청 사건. 김일성이 또다시 죄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숙청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일성은 남한의 청와대 기습 사건이 실패로 끝나자 그 책임을 물어 민족보위상 김창봉 대장, 총참모장 최관, 대남 총국장 허봉학 대장 등을 숙청한다. 이들은 좌경 모험주의자로 몰려 숙청됐는데
실제로는 군내에 파벌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숙청된 것. 김일성은 갑산파들을 숙청한 뒤 군대의 모든 요직을 자신의 충직한 부하들, 말 잘 듣는 부하들로 채웠다. 김일성은 최현 대장을 민족보위상으로, 오진우 대장을 총참모장으로 임명한다. 김일성은 갑산파 사건을 통해 당을 정리하고 1969년에는 군부까지 정리하면서 1인 독재 체제를 더욱 강화했다. 당시 갑산파 숙청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1968년 중순경에는 갑산파 숙청으로 중견 지방 간부직의 약 3분의 2가 공석으로 있었을 정도였다. 결국 병진 노선에 반대하는 갑산파들은 모두 처형되고 말았다. 김일성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모조리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갑산파 숙청 사건의 배후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겉으로 드러난 원인은 병진 노선을 반대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김일성 후계를 둘러싼 권력투쟁이 원인이 되었다. 김일성은 1966년 제2차 당 대표자회의를 통해 주체 노선을 선언한 뒤 그해 10월 당 중앙위원회 4기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당 중앙지도기관의 직제 개편을 단행한다. 종전에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총비서로 계층됐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제가 폐지됐다. 또 비서국이 새로 설치되면서 담당 비서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조직 비서와 조직 지도부장 자리가 권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된다. 누가 이 자리에 앉았을까? 데일리 NK 통일전략연구소 손광주 소장. 그렇게 되면 비서국이 힘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럼 비서국의 그때 비서가 누가 될 공산이 컸냐?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조직 비서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던 거죠. 여기에서 갑산파들이 반발을 하게 되면서 인민경제 우선 노선을 하면서 노선을 이제 걸면서 내부적으로는 권력투쟁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이들을 쳐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갑산파 제거를 한 것이 바로 1966년, 1967년 2년 동안 갑산파를 제거하기 시작하죠. 그때 김정일이 아버지를 도와서 갑산파를 쳐내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김영주와 함께 갑산파를 다 쳐냅니다. 갑산파들이 반발하던 1966년은 중국에서 불어닥친 문화 대혁명의 여파가 북한에도 미쳤던 시기다. 김일성은 문화 대혁명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권력이 약해질까 경계하고 있었다. 이때 기다렸다는 듯 갑산파가 병진 노선의 이의를 제기하자 김일성은 그들을 제거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갑산파 제거와 동시에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과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의 후계자 싸움 역시 본격화되었다. 김정일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데 희생물이 필요했고 때마침 걸려든 갑산파를 제물로 삼았다. 이때 김정일은 교묘하게 김영주의 측근들까지 공격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한다. 갑산파에 대한 숙청은 1967년 당 중앙위원회 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이른바 김일성의 5.25 교시가 나오면서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된다. 죽음을 부르는 5.25 교시.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사실 뭐 중국 문역 내용 중에서 뭐 택동 신격화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입장에서도 수용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문역이 지나친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고 또 그것을 방치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중국 문역의 영향을 차단하지 않으면
북한에서 결과적으로 김일성의 권력 기반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봤고, 따라서 적극 차단하는 데 오히려 중점을 뒀습니다. 김일성은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 북한에도 미칠까 두려웠다. 그래서 5.25 교시를 기점으로 갑산파에 대해 대대적인 숙청을 가하는 동시에 인테리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문화에 대한 총공격을 가하기 시작한다. 공격 대상은 김일성 우상화에 방해되는 모든 문화가 공격 대상이었다. 5.25 교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들은 어느 정도는 세계 문화를 보고 듣고 향유할 수 있었다고 증언한다. 조선인민군 협조단 무용 배우였던 김영순 씨. 영화관마다 러시아 영화를 다 했고 이완수산인 뭐 무대 뮤지컬이라든가 그다음에 저 에스메랄드 백조의 호수 레비지의 오제로 그다음에 사뜨고 카르멘 뭐 이런 모든 러시아 거를 다 공연하고 또 왕래하고 정말 그랬어요. 그러나 5.25 교시가 나오면서 김일성의 유일사상 체계에 어긋나는 세계 문학 서적들, 철학 서적들은 불태워지거나 수거됐다. 이런 도서 정리 사업은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됐다. 고전 악보는 불태워졌고 석고상은 깨졌다. 서양 그림은 찢겨나갔다. 서양화를 그리던 화가들은 지방으로 내려가 농장원으로 전락했다. 외국 노래까지 금지됐고 외국 우표를 두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마르크스의 서적까지 외국 서적이라 회수당했다. 조선중앙방송 기자였던 장혜성 작가. 여기에서 그 많이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자본주의 사상, 수정주의 사상, 봉건 유교 사상 뭐 이런 것들을 다 없앤다고 해서 그 전에 나온 책들은 거의 다 그 자본주의 사상이나 예를 들어서 그 막스의 무슨 공산당 선언이나 자본론 같은 것도 이게 무슨 뭐 자본주의 그게 왜 자본주의 사상이나 도대체 이해되지 않던데 그 김일성의 책만 김일성의 저작만 볼 수 있게 하고 이건 다 그 자본주의 사상이라고 다 책을 없애버렸거든요. 소설책도 그러니까 세계 문학 선집이란 게 무슨 뭐 많거든. 뭐 돈비와 그의 아들 뭐 일리아드 무슨 뭐 이런 그것들도 다 이거 자본주의 사상 그게 어떻게 돼서 자본주의 사상인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거 그런 그 숙청 바람이 불었던 건 사실입니다. 5.25 교시가 나오면서 서서히 김일성 유일사상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김일성 초상휘장, 즉 배지를 전 인민 모두 달도록 강요당한 것도 이때부터다. 교시 이전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이라는 게 있거든. 정치위원이 7명 있었는데 정치위원 안에서는 그 나름대로 호상 비판도 하고 김일성도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누구도 이렇게 서로 그 비판도 하고 사람이 그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혼자서 달리기를 하면 그건 뭐 저밖에 없지 않소. 그것처럼 그렇게 하다가서 5.25 교시 있은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김일성이 유일관리제로 되면서 누구도 감히 김일성이 한 일은 잘했다 잘못했다 말 못하고 잘못한 거라도 정말 잘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가 뭐 다 이런 식으로 김일성이 떠맡들면 하고 김일성이 한 건 무조건 절대적으로 잘한 거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임생활이 뭐 잘못되려면 잘못되고 거저 그렇게 하니까 김일성이 제 아들을 올려놔도 거기도 누구도 뭐 군소리 못하게 된 거죠. 수령이라는 호칭을 김일성에게 붙인 것도 이 무렵이다.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도 이 시기에 나왔다.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는 몇 배 더 심해졌다. 평양 방어사령부 정치부 조직지도원을 지낸 심주일 씨. 북한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밖에서 들여다볼 때는 그렇게 됐지. 그때부터 이제 우상화는 더욱 이제 활기를 띄웠고 아직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주석제가 나오고 70년대 초액이 되면 만수대 그 김성 동상 세우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우상화 자국이 본격적으로 그죠 밀고 나간 거예요. 봉건 시대에나 쓰던 충효, 군신, 의리 같은 말들이 당적 용어가 되면서
북한은 서서히 수령의 나라가 되었다. 1967년부터 북한은 조금씩 수령의 지위가 절대화되는 수령 절대주의 체제로 변질되어 갔던 것이다.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 그리고 이후 김일성의 수령 절대주의가 형성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기본적인 창의성이 철저히 말살되고 모든 영역에서 활력이 감소되고 인권이 철저하게 말살되고 결국에서는 공포와 위축, 아참만 남아서 온 사회가 기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사회는 활력이 떨어지고 경제는 후퇴하고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회가 낙후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이오 교수는 북한을 이상한 수령의 나라로만 만든 것이 아니었다. 외국 기술은 무조건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발전은 멈췄고 경제는 더욱더 추락하기 시작했다. 북한 사회가 이렇게 변질되어 간 것은 갑산파 숙청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된 김정일과 김영주의 권력투쟁도 크게 작용했다. 결국 5.25 교시 이전에는 그래도 북한은 인민의 나라였으나 5.25 교시 이후 북한은 이상한 수령의 나라로 변하고 말았다. 반대파들을 숙청하고 피해 재단 위에 유일사상을 세웠던 김일성. 수령의 나라를 이론으로도 포장하고 싶었던 것일까? 김일성은 60년대 초반부터 이상한 사상을 만들기 시작한다.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이론 어디에도 없는 주체 사상이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주 낯익은 단어 주체. 북한 주민들은 이 주체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태어날 때부터 들었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뭐 눈만 뜨면 주체했죠. 주체요? 지금 뭐 바로 말할 수 있죠. 주체란 뭐 주체 사상이죠.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 뭐 이런 말이죠. 제가 전문 당 일꾼 양성반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주체 사상에 대해 배우는데 과연 그러면 주체라는 원어는 무엇일까 하고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문의하는 자체가 위험하더라고요. 북한에서 통하는 주체하면 곧 김일성, 김정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주 낯익은 단어 주체. 김일성은 왜 사회주의 이론에도 없는 주체 사상을 들고 나왔을까? 김일성은 스탈린이 죽은 후 독재자가 비판받는 걸 지켜봤고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북한 안에서 정치적인 기반을 세워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반대 세력은 물론 인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박헌영 같은 인물까지 가차없이 숙청의 제물로 삼았다. 숙청을 통해 김일성의 정치적 기반은 강화됐고 그러면서 김일성은 조금씩 주체를 세우는 것에 관심을 돌린 것이다. 김일성이 주체 사상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 먼저 김일성의 이론 서기를 맡았던 황장엽 비서의 육성부터 들어보자. 내가 57년 말에 대학에서 전임은 아니지. 철학 강좌장을 하고 과학연구부장을 겸하고 대학당 부위원장을 했어. 그래서 소환돼서 실질적으로 일을 시작한 건 58년 초 이튿날부터 출근해서 했지만은 소환은 그 전에 소환이 됐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때까지 나온 김일성의 그 연설 이런 것들 다 개작했어. 다 권체 쓰고 스탈린 만세 부르는 거 다 빼고. 그 전에는 막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그다음에 김일성 이 저작을 넣었던 걸 김일성의 저작을 만져놓고 이게 다 권체서.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58년 이전까지만 해도 스탈린 만세를 부르짖던 김일성이 58년 이후부터는 스탈린을 지우고 그 자리에 김일성 만세를 부르짖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김일성의 주체는 미국에 대한 주체가 아니라 소련에 대한 주체였던 것이다. 김일성이 모택동하고 더 친하게 되면서 자기의 민족적인 주체를 세우기 위한 길로 들어간 거이지. 그때 그 이해 속에서 벗어나는 건 미국 문제지 않았어. 미국이 무슨 간섭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미국과의 관계는 소련이 다 담당하기 때문에 그 관계 안 하고 소련의 이해 속에서 벗어나고 소련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대주의 또 소련의 경험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거 이거 반대했지. 들으신 대로 김일성이 주체를 언급한 배경은 미국 때문이 아니었다. 1959년 중국과 소련 간의 이념 논쟁이 격화되는 걸 보면서 김일성은 우리도 주체를 더욱 튼튼히 세워야 한다며 주체를 강조했던 것이다. 당시 김일성은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소련과 중국이 대립을 하고 있어. 나는 두 나라의 싸움을 이용해 내 지위를 더 확고하게 다지면 되는 기야. 어부지리. 중국과 소련의 싸움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려 했던 김일성. 그래서 김일성은 천리마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면서 경제나 문화 건설에도 자주적인 노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자주적인 노선을 강조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주체 사상이다. 그런데 1958년까지는 주체 사상이라는 말은 없었고 단지 주체를 세운다는 말만을 썼다. 델리 NK 통일전략연구소 손광주 소장. 북한의 김일성이 1960년대 그러니까 1961년 4차 당대회를 거치게 되면서 주체 사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당시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유라는 4대 정책적 노선을 의미를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김일성 사상을 주체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주체 사상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1961년 제4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북한은 이 주체 사상을 언제 만들었다고 선전하고 있을까? 주체 사상이 그 시원이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그 김일성이 언젠가 타도제국지 동맹 우리가 그 투도 동맹이라고 해요. 일본을 타도하기 위한 타도제국지 동맹을 모은 그 시초가 주체 사상이 시원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주체 사상의 창시의 역사는 이제 항일무장 투쟁 때부터 주체를 강조했고 뭐 이런 그 시발점을 그 김일성 혁명 활동 역사와 같이 맥을 같이 한다고 선전을 하거든요. 조선 독립을 위해서 그 투쟁할 때 그때부터 함께 투쟁하던 사람들은 김일성의 주체 사상에 매료돼 가지고 그 지침으로 혁명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혁명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북한은 지금도 주체 사상이 해방 전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체 사상은 해방 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 중국과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독재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다시 황장엽 중앙당 비서의 정언이다. 그럼 이제 그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뭐인가?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련의 이해 속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사상이거든. 이 전쟁 시기를 계기로 해서 그 사상이 나왔는데 그건 소련에 대한 무조건적인 숭배, 사대주의를 반대한다. 소련의 경험을 교조주의적으로 모방하는 거 이걸 반대한다. 그래서 막스레닌주의를 조선의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다. 이게 주체 사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땐 주체 사상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말 썼다간 큰일 나거든. 공산당의 유일한 지도사상
막스 레닌주의인데 그 다른 무슨 사상을 지도사상이라고 했다 큰일 나지. 그 때문에 그 쓰진 못하고 주체를 세워야 된다 그랬거든. 북한이 자랑하는 주체 사상. 하지만 1960년대 전반까지의 주체 사상은 말이 사상이지 철학적 체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1960년대 초반 무렵 김일성이 제시했다는 주체 사상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큰 나라들을 무조건 숭배하고 자기 나라를 깔보는 사대주의와 큰 나라의 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교조주의를 반대한다. 그리고 조선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막스 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 내용이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기본 노선으로 정착이 된 것이다. 어쨌든 김일성은 주체 사상을 내세운 뒤 주체 사상의 덕을 톡톡히 본다. 자신에 대한 개인 숭배를 더욱 강화했고 소련과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독재를 다지는 것으로 활용한 것이다. 그런데 김일성이 주체를 강조하면서 뜻밖의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아마 이 사실도 북한 주민들은 잘 모를 것이다. 김일성이 주체 사상으로 부딪힌 대상은 남한이나 미국이 아니라 소련과 중국이었다. 같은 동지의 나라와 부딪히다니 이건 또 무슨 일일까? 김일성이 주체를 강조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소련에 이어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된다. 중국의 모태동은 1966년 문화 대혁명을 일으킨다. 그러나 김일성이 지지하지 않자 모태동은 김일성을 수정주의자로 비방하기에 이른다. 그러자 김일성은 소련이나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운다. 그리고 1966년 10월 조선노동당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 공개적으로 주체 노선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전 조선 외교관을 지낸 북한민주화위원회 홍순경 위원장. 사실은 이게 그때 그 현상은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가 이거 갈등을 빚으면서 싸움이 벌어졌죠. 물론 이거 말싸움이지만 노선상 이것을 해서 북한으로서는 소련 측 이런 입장만 대변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중국 쪽의 입장만 대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어요. 그런 관계로 해서 김일성은 우리는 주체적인 입장에 서야 한다. 결국은 소련 쪽 의자에도 앉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중국 쪽 의자에 앉아서도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의자에 앉아서 우리 식대로 하자. 이게 바로 처음 출발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주체로서 됐고요. 소련 쪽 의자에도 앉지 않고 중국 쪽 의자에도 앉지 않겠다고 선언한 김일성. 김일성이 어떤 인물인가? 소련의 지원으로 지도자가 된 인물이다. 그가 소련 쪽 입장을 대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또 김일성은 중국의 지원으로 6.25 전쟁에서 파멸의 위기를 면한 장본인이다. 그런 김일성이 중국과 소련 어느 쪽 의자에도 앉지 않고 주체 노선을 걷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말은 곧 김일성이 완벽하게 독재 기반을 구축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주체 사상은 독재를 하겠다는 뜻을 포함하는 것이다. 북한이 수령의 나라로 변한 원인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후계자를 둘러싼 권력투쟁 때문이다. 데일리 NK 통일전략연구소 손광주 소장. 북한 현대사가
저렇게 수령 절대주의로 변질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내외적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어가는 권력 투쟁도 북한이 기형적인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도 아주 기형적인 체제를 오늘날까지 이어오게 된 하나의 역사적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독재가 대를 이어 전해지는 이상한 나라 북한. 독재자 김일성은 주체 사상으로 사상무장까지 마쳤다. 이제 북한은 인민의 나라가 아니라 완벽하게 독재자 수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그 독재가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다. 그 많던 북한 땅의 주인, 북한의 인민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북한에는 지금도 이상한 수령이 살고 있다.